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107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이희호 여사님 연결식 때문에 최고회의를 일찍 개최하게 된 것, 언론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고 최고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의 경제 안보 위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4%였는데 이것이 G20 국가 중 남아공에 이어서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3, 4월의 물가 상승률도 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낮으면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경제 성장의 반영이라고 생각할 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국제 상황의 악화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고 있지만, 다른 나라 경제는 뛰고 있는데 유독 우리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이것은 국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행한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의 영리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 하강을 인정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정책의 변화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수석, 고용이 나빠진다고 하니까 나와서 브리핑을 하면서 고용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5월의 고용률이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은 36시간 이상은 38만 명이 감소했고 36시간 미만 고용이 66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고용의 질이 현저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어제 언론의 인터뷰에서 경제학은 비학적이라고 했습니다. 경제가 엄중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변화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노동시간의 급격한 단축, 주휴수당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 정책 실패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그것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노골적으로 자기 편을 들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주한미 대사, 해리스 대사는 열흘 동안은 사흘이나 청와대에서 나서서 한국 정부의 화웨이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와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화웨이 장비를 구매하면 한미 간 정보 공유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전쟁, 이제 드디어 한미 관계의 새로운 경변에 들어서서 중대한 기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오히려 느긋한 형편입니다. 화해 문제, 기업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저는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남북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슬로에서 3차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중재자를 자임하는 입장에서. 그러나 실제로 내용이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언급하면서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이렇게 거론하면서 희망적인 예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회담 전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했습니다. 남북 교류 환영합니다. 쌀 지원 등 인도적인 지원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선행적으로 보여주어야만 북미 대화가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한반도 비핵화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미국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의지가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의지 또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접촉 의지가 미국이 대한민국의 정부의 의도를 의심하게 해야 된다면 이건 안 될 일입니다. 해리스 대사의 하웨이 발언도 대한민국의 안보관,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됐다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는 이제 기술 경쟁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IT 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의 우위에 있는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 5G 경제에서 만약에 중국과 일본에 뒤지게 된다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이 정부에서 특별히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일본과만 밀착을 해서 한국을 배제하면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살 길을 잃습니다. 중국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미 중의 관계, 일본 관계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가 이제 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경제 안보에 대해서 심각한 정책적인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도 이제 곧 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당이 안정이 되면 경제안보 특위를 구성을 해서 경제와 국제관계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국회가 문을 닫고 있는 틈을 타서 정부 여당이 소관 상임위원별로 릴레이 당정 협의회를 열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정책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내용입니다. 말이 좋아 정책 협의지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야당과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됐다고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만 앞서고 일은 안 되는 진정성 없는 메아리만 됩니다. 국민을 상대로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은행 대주주 적격성 완화, 기업 상속 공제 요건 완화, 주세 개편, 자영업자 실업 부조, 버스 사업장 임금 지원 등 분야도 매우 다양합니다. 급기야 어제는 전국의 이장과 통장에게 각 지자체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각 지자체가 주는 수당을 왜 정부와 여당이 무슨 권한으로 결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최소한 국회와 전국 자치단체 협의회와 논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오히려 우리 당의 김중로, 권은희, 정병국 의원은 이 통장의 근본적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작년에 2019년도 예산심사 때 기재부가 그렇게 반대해서 인상하지 못한 것을 훈령 개정하여 수당을 인상하기로 이미 결정한 것을 당정협의회를 통해 결정한 것처럼 생색내기에만 급급한 처사가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정부 여당의 반복되는 행태를 종합하면 국회 파행을 빌미삼아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민주당의 총선 선거운동을 사실상 돕고 있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 추진, 각종 SOC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남발 등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국회가 열리면 바른미래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반드시 추궁할 것입니다. 각 부처들은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정책 협의만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 국회는 열어야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이런 한심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 문을 하루속히 열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말이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의 마지노선이라고 어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최선을 다해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 보겠지만 끝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두 거대 양당이 대립으로 협상 타결이 무산되면 독자적으로 국회 문을 여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국민도 바른미래당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충분한 시간을 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양당이 국회 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본질에서 벗어난 작은 사안들은 뒤로 물리고 대승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옳습니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는 어떤 방식이 됐든 국회가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각 상임위별로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점검에 이미 착수한 상태입니다. 근 2달 만에 열리는 국회이니만큼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6월 임시국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산적한 현안들 가운데 국제노동기구 ILO가 모든 회원국에게 비준을 요구하고 있는 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가 있습니다. ILO가 비준을 요구하는 핵심 협약 중에는 우리 경제 현실이나 노동 환경에 맞지 않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서 관련 법 개정을 먼저 추진하고 그 연후에 비준 동의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이 당초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창립 100주년 기념 총회에서 ILO 협약 비준 동의안을 가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사실상 연내 비준 추진을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지금 당사자 협의체인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도 여야 간의 입장이 크게 갈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제사회에 대고 연내에 비준하겠다고 약속부터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ILO 협약을 고리로 EU가 통상 압력을 가해오는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과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응책을 마련한 다음 비준을 추진하는 것이 옳습니다. 100번을 양보해서 관련법 개정과 ILO 협약 비준은 동시에 진행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만큼은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의 이번 약속은 앞으로 사회적 대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바른미래당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ILO 협약 비준 문제 또한 6월 임시국회의 중요 현안으로 다뤄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계의 압력을 의식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결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대립적 노사관계를 확대 재생산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견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호 여사 연결했기 때문에 먼저 자리를 내렸습니다. 오시면 어느 대표께서 이를 주재해 주십니다. 청와대가 국회 정상화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총선 출마자들은 즉각 청와대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나가 있는 틈을 타서 청와대 비서진들이 연달아 대형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원래 청와대는 여야 싸움도 좀 말리고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촉매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청와대는 그 반대로 매일 야당 때리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저께 강기정 정무수석과 복귀왕 정무비서관이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핑계로 야당 때리기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더니 어제는 정태우 일자리 수석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 때리기 동참을 했습니다. 답변과 발언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청와대 이 시점에서 이런 대응은 국회 정상화를 방해할 뿐입니다. 특히 해외 순방 떠나시면서 추경 처리 위해 국회 정상화 당부한 대통령 지시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언급한 세 분들이 모두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이 총선 출마 희망을 하는 비서진들이 대통령 보좌보다는 다음 총선을 위해서
자기 몸값 올리기, 자기 정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주십시오. 총선 출마를 위해서 청와대를 자기 몸값 올리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이 비서진들 그냥 놔두다 보면 대통령한테 누가 될 뿐입니다. 국회 정상화만 방해하고 우리 국민들 민생고 해결은커녕 민생고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분들 즉각 모두 청와대에서 내보내주십시오. 그것이 국회 정상화에 기여하는 길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민주노총 현대중공업 노조원들 폭력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12일이죠. 이틀 전에 또 아주 심각한 그런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민주노총 현중 노조원들이 회사원이 아니라 그냥 조폭이라는 것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보시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현장은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본부 야외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입니다. 이 사무실은 현대중공업 회사원들이 쉬기도 하고 교육도 받고 하는 곳인데 민노총 현중노조원 30여 명이 집단으로 몰려와서 쉬고 있는 동료 회사원 5명을 위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업에 참가 안 했다는 거죠. 파업에 참가 안 했다고 보복 협박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보시죠. 들어가고 있는 게 현중노조 컨테이너 사무실입니다. 지금 난동을 피우고 이제 나오고 있는 윤창일이 박살을 나죠. 아니 지금 잠시만요. 한마디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폭력을 행사하는 영상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왜 빠져 있냐면 그 주변에서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는 걸 그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모두 뺏어가지고 영상을 다 삭제한 겁니다. 이게 이제 증거인멸까지 한 겁니다. 자기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이 현중 노조원들은 회사원이 아니고 조폭들입니다. 산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하나 소개하면요. 민주노조냐, 민주노조를 가장한 폭도냐, 업체 나이 많으신 노동자에게 눈가리 깔아라 소리치며 협박하고 현장 군인 토의실 때려부시고 수화기 뿌리고 안전교육장 유리 깨고 이건 민주가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든 폭력은 민주가 아닙니다. 민주라 하면서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조합원을 욕하고 몰려가 겁박하고 민주라는 두 글자가 아깝고 부끄럽습니다. 민주노총에서 민주를 빼라는 건데요. 아무튼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더 이상 두둔하지 말고 감싸지 말고 이런 조폭 같은 사람들 바로 다 잡아서 구속하고 엄격하게 처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민주화의 영웅 중 한 분인 이희호 여사를 떠내보내는 우리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젊은 세대는 여사께 감사하고 그 뜻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선배들의 노력으로 이룩한 민주주의가 인류 보편의 가치로 자리잡게 하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어느 우리 정치권 인사도 뜻을 표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아픔의 상처인 5월 18일을 추념하는 우리 정치권이 5월 35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민주주의는 보편의 가치가 되어야 하고 절대적인 지향점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식 민주주의와 맞서 현재의 민주주의를 이룩해낸 우리의 숭고한 경험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았던 것처럼 휴전선 이북의 인민민주주의와 같은 유사민주주의는 배척의 대상입니다. 인구 700만의 홍콩에서 정치적 탄압으로 악용될 수 있는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행동가들의 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우리가 87년에 느꼈던 민주주의의 위기와 상통합니다. 홍콩의 활동가들은 보통선거와 평등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공기와 물처럼 없이 살 수 없는 가치들입니다. 80년대의 피와 땀으로 먼저 그것들을 이루어낸 대한민국이 그것을 요구하는 홍콩의 목소리들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30대 청년이 70대가 되어서 막걸리 잔을 기울이다가도 저에게 영국 유학을 가느라 80년과 87년에 민주화운동의 동지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것을 못내 아쉬워하고 미안해하는 것을 저는 자주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개인 자격으로 홍콩 민주화운동에 대해 공개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적어도 교섭단체 중 바른미래당이 가장 먼저 홍콩 민주화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중국몽을 끄고 한국은 중국의 말에 붙은 파리처럼 찰싹 붙어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절대 하지 못할 것이기에 바른미래당은 해야 합니다. 만약 바른미래당이 그걸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비겁자입니다. 최고위원회에서 홍콩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지 결의를 하고 대변인 성명으로 발표할 것을 대표님이 사라지셨는데 원내대표께 긴급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빨리 해. 네, 문병호 최고위원입니다. 요즘 홍문종 의원의 탈당설, 친박 신당 탈당설, 황교안 대표 리더십에 대한 당내 비판 등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시끄럽습니다. 친박 성향의 고성국 박사는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155석 정도를 얻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희망사항에 그칠 것 같습니다. 지금 자한당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의 그릇이 되기 어렵습니다. 중도로 확장을 위해서는 친박 이미지를 완화시켜야 하고 내년 공천에서 친박 세력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리하면 친박 신당이 생겨 자한당의 지지 기반을 잠식하게 됩니다. 결국 친박 세력을 안고 가면 세력 확장이 안 돼서 패배하고 친박 세력을 정리하면 친박 신당이 생겨 지지 기반을 잠식당해서 패배하는 패배의 늪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도 문제지만 지금 국민들은 자한당을 막말 퍼레이드나 하고 떼쓰기식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정당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여론조사상 상당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한당이 부활한 것이 아니고 부활당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에는 집권 민주당의 책임도 크지만 바른미래당의 책임이 더 큽니다. 바른미래당이 집권 여당의 무능 독선을 제대로 견제할 대한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니 형편없는 자유한국당이 부활되고 내년 총선에서 자한당의 승리를 예견하는 사람까지 생겨난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일어서면 가장 타격을 받을 당은 자한당입니다. 자한당을 정확히
괴멸시킬 당은 바로 바른미래당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당은 내년 총선에서 무능 독성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민주당과 패배의 늪에 빠져 패배할 수밖에 없는 자한당 사이에서 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승리의 방정식인 화합, 개혁, 자강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루빨리 혁신이가 출범하여 화합, 개혁, 자강의 컨텐츠를 잘 만들고 실천해 나간다면 내년 총선에서 큰 승리를 쟁취하고 차기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교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래 일부 종교계의 과도한 정치적 행보에 종교의 정치화에 국민들이 깊은 걱정과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 대학의 불교 교양 수업의 어느 스님께서 세월호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고 대학은 해당 강사를 해촉하였습니다. 또 모 기독교단체 회장은 대통령 하야 발언을 하고 또 그 단체는 시국 선언문까지 내놓았습니다. 일부 종교계 인사들이 정치에 지나치게 나서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는 정경분리로 중세가 끝나고 근세와 근대에 접어들 수 있었습니다. 종교계가 정치화된다면 우리 역사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 중세로 퇴보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국민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종교에서 사랑을 배우고 종교는 국민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베풀어주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종교계가 민감한 정치적 발언으로 분노를 조장하고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배타적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특정 종교를 가진 정치인이 종교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 역시나 적절치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일부 종교계의 자중과 맹성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운동가이자 민주화 운동가였던 고 이희우 여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발언 직부터 없으면 기본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